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1월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그 결과 뉴욕 증시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미 주택 관련 지표가 전월보다 주택 착공 건수가 16%나 급감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한파 탓이라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의사록 공개 이후 하락 전환했고 낙폭을 키우면서 나스닥까지 모두 빠지는 그런 장세가 간밤에 연출이 된 겁니다. 뉴욕 증시 의사록 공개 때문에 왜 밀렸는가? 의사록에서요. 첫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많은 위원들의 이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부 매파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자라고 주장한 것이 하락의 트리거가 된 모습입니다. F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이미 우리 장은 어제 나흘 만에 하락했었는데 수급이 계속 꼬여있는 모습이었죠. 모멘텀도 없었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탄력이 둔화되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의 선전이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7%나 급등하면서 바이오주의 급등도 눈길을 끌었었죠. 오늘도 코스피는 조금 더 부진하고 코스닥만 선전하는 날이 될까요? 장중에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속보치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입니다. 네, 지난주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 이번 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로 한번 휴장하더니 조금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간밤에 FMC 의사록 공개로 인해 밀리고 말았는데요. 코스피는 이미 이전서부터 1950선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어제는 확실히 종가상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코스닥은 괜찮았습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죠. 자, 전일장부터 다시 봅니다. 리뷰에 5분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최희승 차장님, 수급 주체가 없는 가운데 투자 매력이 없는 한국 증시임이 드러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은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 소강 국면이 지속됐다는 의견 남겨주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 마감이 되면서 이틀째 올라서 코스피와 대조적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셨습니다. 외국인이 현물만 판 건 아니죠. 현물도 전날보다는 더 많이 팔았었고요. 선물은 무려 4천 계약 가까이나 동시에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 기관의 차익 매물 때문에 코스닥만 상승하고 코스피는 빠졌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4분기 쇼크 여파로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실적도 좀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내다보셨고요. 정효은 팀장님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불확실성과 관련해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 같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1950선에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접근을 한다면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탄력은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처럼 계속 안 좋아진다면 지수 관련 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셨습니다. 결국 최희승 차장님과 의견이 비슷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 의견 보면 한파 탓이라고는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주택 착공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었죠. 이것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를 내다보셨던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급이 계속 좋지 않은데 지수가 어제 나흘 만에 밀렸습니다. 개별 종목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간밤에 미국도 일단 밀렸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선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일시적으로 6,800계약 이상 들어왔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4일 연속 거의 9,000계약 가까운 선물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관련돼서 선물 역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관련 주식 대형주들은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이제 장기 투자 위주의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미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주요 섹터가 있죠. 건설 섹터, 그다음에 조선 섹터, 은행 섹터, 이런 섹터로는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장 강한 업종은 최근에 건설 업종이죠. 건설 업종 지수 차트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현대산업이 일단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산업을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현대산업을 보시고 관련된 업종의 다른 주식들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주식은 좀 제한적이고요. 또한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중소형주 역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도 수급이 크게 변화가 없고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중소형주는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 2차전지 섹터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테슬라 모터스 실적 발표했죠.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16% 상승, 1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주식들에 좀 계속해서 양호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대장은 아무래도 삼성 SDI 최근에 흐름이 15만 원 아래에서 15만 원 위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필두로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2차전지 관련 주식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태양광 관련 주식, OCI를 필두로 또 관련된 주식들 있죠. 또한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관련된 주식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별적인 모멘텀이 있고, 또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적은 이런 업종으로 조금 슬림화시켜서 단기 접근이 유효한 상황인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 기아차 바닥에서 계속해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밀릴 때마다 이런 쪽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모바일 게임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바이오 주식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분명히 좋은 회사는 많지 않고,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실적을 언제 발표하는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 주식인 NH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수급이 좋은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계속 할 만한 그런 섹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와 모바일 게임 다 같이 좋아 보이지만 같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실적 발표하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바이오 섹터는 단기 급등했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추가 팁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이네요. 오늘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1월 FMC 의사로 공개됐는데 일단 실업률 6.5%라는 이 같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하자라는 공감대가 컸던 것 같고, 그럼에도 처음으로 그럼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시장은 이제 의사록에서는 지난번 결정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요. 오히려 시장에 변화를 줬던 것은 1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논의를 바로 시작했다는 점이 아마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락으로 좀 반전한 것 같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그 예상은 거의 일치했던 반면에 시점, 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자체는 좀 엇갈렸는데요.
일부 의견들은 예상했던 시점, 즉 내년도 후반 정도가 아니라 내년도 중반 이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몇몇 의견 가운데에서는 실질금리의 상승을 의식해서인지 기준금리를 좀 더 빠른 시점에 현실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금리 인상의 시점 논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같은 시각에 그 IMF에서 보고서, 즉 신흥국의 이런 불안정한 흐름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일단 경계할 대상이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어울려지면서 미증시에 좀 조정 압력이 됐고요. 이러한 영향들은 국내 증시 오늘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국내 요인들은 해외 요인들에 대한 그 변수보다는 최근 국내 요인적인 부분적인 요인들, 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시각의 지속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든가 정부 정책 변화에 조금 민감한 증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이런들을 감안한다면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상보다 좀 빨리 기준금리 인상 시기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다는 건 부담이겠지만 일단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그러면 중국 변수는 어떻습니까? 사실 바로 전에 최근에 있었던 중국 1월 수출입 지수가 예상외로 너무 좋아서 이게 믿어도 되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제조업 지표는 바로 지난달에 안 좋았었는데 오늘 HSBC 2월 PMI 속보치가 나오는데 50을 여전히 밑돌 것이라면서요, 컨센서스가요. 예, 최근, 증시 가운데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춘절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좀 V자형 반등을 보였던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유로존 쪽의 수출이 좀, 호조세를 보이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중국에. 또 하나는, 유동성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일단, 우려했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준 점인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좀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그 지표 전세가 한 2, 3개월 정도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국의 보다 그 경기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아니라 연속성에서는 조금 결여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개혁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중국 지표를 해석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그 반론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지난 수출 지표의 호전을 이어받아서 예상보다 높은 50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지난달과 같은 49.5 정도 수준이거나 그 이하가 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중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이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반응도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지표가 중요하냐면 최근 경기 민감 업종이 실적 부진으로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반등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좀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지표 결과에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들의 주가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HSBC 제조업 지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유일한 대외적으로 희망인 중국에서 오늘 제조업 PMI가 조금 좋게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셨는데 전반적인 시장 전망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2월 초에 바닥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탄력은 좀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라와도 질이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급도 안 좋은 가운데 중소형주는 못 말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래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도 최근 얘기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도 거래가 증가되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요. 국내 증시 역시도 거래량 수반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까지 2월 패턴은 V자형 패턴이긴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인데요. 일단 지수가 1950선을 안착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인데 이 과정에서 거래소 수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 재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수적 시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실적 컨센서스 이후의 변화가 아직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대형주 전반으로는 상승을 좀 지속하기 어려운 수급적 경기 펀더멘탈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수반하는 내수업종 중심으로 거래가 지속 수반되는지가 대형주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좀 부담이 된다는 거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소형주의 속도가 너무 대형주보다 빨라지게 되면 대형주와 소형주의 그 상대 강도의 갭들이 오히려 차익 매물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형주 강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대형주가 부진한 동안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 끝이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내수 섹터 가운데 탑픽으로 보셨던 건설 섹터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어떤 분은 모바일 게임주는 그래도 괜찮은데 바이오주는 단계 많이 올랐고 실적 발표도 아직 안 한 종목이 많으니까 주의하자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네, 바이오 쪽은 원래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바이오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그 최근 정책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의료 사업이라든가 병원 산업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 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지원과 함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을 많이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건강기능이라든가 또 헬스 케어, 특히 유전자체 분석 이런 쪽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그 바이오 업종 또 의료 제약 업종에 대한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바이오주나 의약주들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일찍 조금 경계심을 갖는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2014년도에 정부의 가장 큰 주안점은 역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를 통한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2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안정성을 위주로 한다면은 저 PBR이 가능한 중소형주, 예를 들면 한일시멘트라든가 성신양의 세아베스틸, 대한유화 이런 유들의 그 저 PBR 중소형주도 충분히 시장에서 어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ROE가 높아질 수 있는 중소형주, 예를 들면 한솔테크닉스라든가 일진홀딩스, NX, 서운캅셀 이런 종목들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대안과 정부 정책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주목한다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는 1950 안착의 관건이지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좀 늘어야 한다는 과제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형주 강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의견이 분분한 바이오주는 정부 정책 방향성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긍정적인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 저 PBR, ROE가 높을 수 있는 종목도 주목하자고 하셨죠.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동시효과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상승할 수 있냐, 하락하냐에 대해서 저는 시장 에너지를 50%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해요. 지금 장 상황이. 애매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를 놓고 본다면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 전체적인 장이 상승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대형주를 놓고 본다면 또 장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장은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역시 대형주는 오늘도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 에너지를 50%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몇 가지 이유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데, 올 중소형주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을 좀 대별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수 규모를 좀 상당히 키웠습니다. 어제 이제 한 500억 정도를 하루에 이제 파드려고 가갖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년 내내를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9천억 정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거래소보다 시장 규모가 10배 정도 작은 쪽에서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 거래소 쪽에서는 25조 정도 들어왔다고 역으로 환산할 수도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큰 규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대형주는 지금 분명한 게 이제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살아있는 업종이 딱 두 군데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스마트폰 쪽인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익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이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성장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장을 지금 주도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의아한 내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의 진행 속도는 그대로 유지한다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논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테이퍼링이 매달 100억 불씩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인정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인 통화 환시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라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흥시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일부 논쟁의 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행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신흥시장의 혼란의 장기화, 또 하나가 지금 나타나는 게 유로존의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유로존이 지금 최근에 조금의 경기 회복 징후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풀리는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잘못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도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장의 방향은 거래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1963포인트가 저항선인데 이건 뚫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아마도 1980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단 지지선은 아마 19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단기 저항선을 540포인트로 놓고 보시고 540포인트 정도에서 잠깐 조정은 받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입니다.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는 쪽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는 쪽인데 사실은 실적이 매년 거의 50%씩 성장합니다. 매출이 50%씩 성장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익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성장성의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부터 주가는 좀 지나치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좀 과하게 좀 반영됐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주가 측면에서는 바닥을 조금씩 이제 확인하고서 이제 서서히 레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그 장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바로 상승 전환한다고 보기보단 서서히 시간을 갖고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지나치게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재평가 작업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디지털 옵틱이 하나의 어떤 기준선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이제 매매 전략은 오늘 정도의 장중에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시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고 한다면 18,000원 정도의 저항은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면 20,000원 정도까지 우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 아마도 올해 분명히 성장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크게 이제 그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솔 테크닉스죠. 한솔 테크닉스가 지금 무선 충전 쪽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씩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끌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디지털 옵틱 역시도 시간을 갖고 보신다면 서서히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회사 내용이 되고 모든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뒷받침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전체적인 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저는 지금 동시호가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장에 숨겨진 동력을 발굴한다.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저 김용준이 여러분의 개장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동시호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동시호가의 지금 분위기는 일단 대형주 쪽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움직였던 네이버 같은 것이 이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시장하면서 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지수는 일단은 거래소는 좀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코스닥 대형주들 좀 보면은요. 셀트리온 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오늘은 이제 그 여진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도 소폭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거고요. 지금 섹터별 동향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섹터별 동향에서 아침에 크게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없고요. TFT, LCD, BLU 쪽이나 열연 제품 쪽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큰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자, 오늘 지금 이제 혹시 지금 상한가 들어간 거는 지금 딱 한 종목이네요. 근데 이제 우선주인데, 이거는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형주 쪽에서 앞부분에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은 오늘 장중에 좀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오늘 HSBC, PMI 중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죠. 요게 어떤 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동시호가에 얘기했던 종목들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목의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거래량도 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상황들을 지금 발견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지선 정도는 지금 한 16,000원 정도면 지지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온다라고 하면 17,000원 근접했을 때는 매물 압박이 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디지털 업계의 주가는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와 어제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여부에 오늘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시장에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장에 좀 대응하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 통해서 브리핑 받아봤습니다. 이제 일본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일단 참고로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개파락하면서 1930선까지 쳐져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어제 그 전일에 3%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와서 약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한 0.4% 정도 추가로 밀리네요. 14,700. 그래도 앞서서 이틀 전에 3% 급등했던 게 있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왔어요. 아마 이 지표 때문에라도 일본은 하락 출발이 이미 예고가 됐었는데요. 일본의 1월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사상 최악이라는 통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2조 7,900억 엔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예상은 한 2조 5천억 엔 정도만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었거든요. 아마 패턴은 비슷할 겁니다. 수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1월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5%나 늘어났고 수출은 10%도 채 늘어나지 않았는데 수입은 한 21.8%, 22%가량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역시 엔저에 따라서 수입 그 비용 자체가 높아지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꼴이 바로 작년 12월 안 좋았던 무역수지 적자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오늘 안 좋았던 무역수지 결과와 함께 일본장 스타트 상황 전해드렸고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죠. 윤영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1월 FOMC 의사로 공개됐는데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부담을 뉴욕 증시가 조금 느꼈던 모습입니다. 연준의 일부 매파 위원들은 기준금리 조기 인상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오늘 달러원 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어제 간밤에는 미국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향후 테이퍼링 스케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일단 연준은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을 날씨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FOMC에서는 추가 테이퍼링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소폭이나마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띄었습니다. 전일 유로당 1.377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던 달러 유로 환율은 이후 하락해 1.37달러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건방세가 우세한 가운데 외국인 주식 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맞대응하면서 제한적인 등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1원 상승한 1070.45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오늘은 장중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FOMC 의사록보다 원달러 환율 추이에 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쪽으로 흐름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상승하며 1070원대 진입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국 지표의 영향은 아마 제한적일 것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트라이를 할 거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결국 1930선까지 재차 밀리는 아침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전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이 본격화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10% 정도 두 자릿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더라고요. 오늘 신고가 내고 있네요. 인터파크 INT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는 좋은 실적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오늘 관련된 주가인 네이버만큼 한 4% 정도 개파락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웃었지만 오늘 네이버에게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듯 대한전선부터 네이버까지 4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압구정으로 나가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돌발 종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 대한전선. 오늘 상한가 출발 이후에 거의 지금 상한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한가 잔량이 지금 110만 주 정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된다라는 소식에 일단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종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일단 가볍게 오늘 상한가를 가는 상황인데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족 개선이 무조건 필요한 회사이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매각이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아마 이렇게 급등 급락 반복되는 현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는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에 의해서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회사가 회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저가 매수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전 KPS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지난 연말부터 저점 5만 원도 깨진 이후에 거의 지금 거의 6만 원대까지 오늘 6만 원을 찍은 상황인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실적의 베이스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좋은 흐름 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한정 KPS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거의 지금 4분기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8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는 거의 277%, 상당히 경이적으로 실적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이익도 667억 원, 거의 274% 정도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상황이니까 충분히 신고가를 내는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결국 4분기 실적이 올해 1분기까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결국 실적 기반으로 좀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터파크 INT 상장 이후에 거의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장 시작할 때도 2배 가격에서 상장 가격이 7,700원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15,000원대 시작을 해서 그날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도 그 다음날 거의 점 상한가 간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지금 23,000원대,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이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밸류까지 받아야 되는 기업이냐라는 점으로 의문점을 가져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라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기준으로 한 26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260억 영업이익에 아무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7천억이 지금 넘는 상황이니까 밸류에이션이 거의 거의 30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일단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쭉 이어지면서 상승을 한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으로 인터파크 INT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언제 또 투자 심리가 좀 싸늘하게 변해버리면 워낙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락세도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오늘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가 별로 네이버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때문에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로 인해서 오늘 3%, 장중한테 한 5%까지 빠지고, 지금은 일정 부분 양봉을 내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소식 자체는 뉴스로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조금 더 아마 주가 측면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서 주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지금 신고가 네이버도 낸 상황에서 사실 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만한 가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좀 70만 원 하단에서 샀던 물량 자체들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니즈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잘 됐다라는 식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네이버에 대한 이 뉴스 자체는 저는 뭐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70만 원이 깨진다, 70만 하단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한, 매수 충분히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네이버는 계속 뭐 올해 내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빠질 때마다 뭐 분할 매수 관점은 항상 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한 70만 원대까지 오면 오히려 사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만 내다보셨습니다. 추가 특징주 분석은요, 스튜디오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적 발표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도 지금 작은 종목, 중소형주 가운데 속출하고 있지만 이미 조회 공시에 좀 들어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최대 주주가 OCI죠. 지분 매각설이 오늘 떴습니다. 일단 머티리얼즈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 유양 DNU가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급락, 또 극단적으로 동양 에스텍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네요. 액터즈 소프트 중국 모멘텀 있는 게임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까지 사흘째 강세고요. 세아제강은 어제 반덤핑 무혐의 소식 때문에 상한가였는데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장 초반부터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현재 2.45%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조회 공시에 들어간 부분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드렸듯이 OCI에서 이제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설이 지금 기사화가 되면서 조금 급락세를 급락이라기보다는 하락세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지분 매각설, 회사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이라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OCI인 만큼 OCI보다 더 나은 기업으로 조금 지분 매각이 진행되면서 피인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불안감이 조금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예전에 OCI가 70만 원인가 60만 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OCI 머티리얼즈 또한 시가총액이 거의 8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갔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OCI 머티리얼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소디프 신소재라는 기업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저도 매출 자체가 3천억에서 4천억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OCI 자회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뛰어났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고밸류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OCI 자회사에서 탈퇴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영업이익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태양광 주식들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불을 넘어서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2013년 대비해서 올해는 태양광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하에 OCI 머티리얼즈 또한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차익 매물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러한 조회 공시 답변이 온다면 오늘 하락갭을 만회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그렇다는 확정 조회 공시가 나온다면 OCI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유양 DNU입니다. 유양 DNU 지금 3% 정도 하락한 958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ED 관련 소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양 DNU 접근은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양 DNU 사실상 사물 인터넷,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효성 ITX라는 기업이 사물 인터넷 테마의 대장주를 잡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유양 DNU라는 기업이 조금 그 테마주 대장을 잡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양 DNU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 테마에 의해서 지금 500원부터 지금 1,500원까지 상승을 보였던 200%가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양 DNU 현재 가격에서도 저점 대비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LED 관련주는 맞는데 유양 DNU 아마 라이파이 관련주였을 겁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라이파이 관련주든 사물 인터넷 관련주든 현재 실적 장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뭐 8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유양 DNU 조금 접근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반대로 상한가에 진입한 동양 에스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에스텍 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013년 영업이익이 뭐 44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상한가를 갈 이유가 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양 에스텍 지금 4,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45억, 44억 부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4분기만 따로 본다면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BEP 수준 소폭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2012년 대비해서 뭐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2011년, 2010년 특히나 2010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현재 수준의 지금 비슷한 그런 영업이익 기록했던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동양 에스텍 오늘 상한가를 갈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엑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엑토즈 소프트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온라인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연간 뭐 20% 후반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도 스마트폰 비중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뭐 엑토즈 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조이시티 관련된 모바일 게임사에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주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지 않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게임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정말 실적이 반영되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2차 랠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면 역시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하락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면서 좀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저도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기업,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전일장도 그렇고 오늘장까지 뭐 엑토즈 소프트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모바일 게임주, 온라인 게임주들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역시나 추가적으로 뭐 10% 이상 더 급등을 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분할로 차익 매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전략을 미리 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지금 모바일 게임주는 신규 추천은 조금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기 신규 매수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결과적으로? 단기 신규 매수 뭐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만 지금 1차 상승분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주가 바닥권을 다지고 반등세를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는데 수급마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차 랠리도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1차 랠리가 뭐 진행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1차 랠리 후에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2차 랠리를 기대하면서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는 건 조금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아제강 한 종목만 더 보죠. 예, 그렇습니다. 세아제강 뭐 반덤핑 무혐의 기사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뭐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단순 이런
이슈보다는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13년 대비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0년까지 3년을 본다면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모두 9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아제강 오늘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6천억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시장 상승에 코스닥 시장 상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아제강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전일장 수급을 보면 기관권에서 8만 4천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최근래에 들어서 가장 큰 순매수를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10% 내외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세아제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워낙 실적이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급등했던 이 상승 파동을 모두 반납하는 하락이 온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인해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아제강도 역시 수급이 세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만한 자리다 하셨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30선 아주 초반이고요. 코스닥도 530선 찍고 나서 부담을 느껴서인지 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주는 여전하네요. 특별히 GS건설과 함께 현대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대산업이 어제여서 오늘까지 52주 신고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모멘텀이 조금 들어와 있는 그런 건설주 살펴봐야겠고요. 자동차 3인방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듯 싶더니 재차 빠지고 있거든요. 다시 좀 힘이 떨어지는 자동차 3인방 중심으로도 다시 한번 분석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가 바닥권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 그렇지만 LG 생활건강은 어디가 끝일지 모르게 52주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자동차주 분석부터 들어보죠. 압구정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네. GS건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거의 한 20-30% 정도 3만 원대에서 지금 3만 6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한 구간이었다. 3만 원 하단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유증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한 사실 유증이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악재 요인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워낙 건설주에 있어서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일단 기업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해외 수주까지 겨우 거의 호재가 겹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해외 석유 프로젝트 공사 여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대규모의 공사 수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주가 측면에 호재가 겹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이슈로 인해서 GS건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회사는 국내 아무래도 GS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고 반면에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현대산업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형태입니다. 대체적으로 현대산업은 국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건설, 아무래도 해외 수주들이 워낙 최근에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기대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이 결국 시장에 이런 매기가 계속 쏠리는 현상이 현대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건설주 강세에 힘입어서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 업종 3인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BOJ의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엔화 약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 업종들에게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은 오늘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지수도 일정 부분 빠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아마 좀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고, 아마 별로 이 뉴스 플로우나 그리고 실적 발표 시마다 실적이 개선되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그리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또 떨어지면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1년 내내 올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주의 전망은 올해 내내 아마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오늘 바닥권에서 거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2,2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오늘 한 4%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주가 측면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중국에 대한 이 문화 규제가 완화가 되면 영화라든지,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최근에 미스터고 중국 배급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 한번 점프를 했던 상황에서 또 그 이후에 또 후속작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질질 이렇게 흘러내렸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영화 시장의 진출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실적에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이제는 사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미디어플렉스 정도는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LG생활건강 반대로 또 신저가를 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턴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실적 베이스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이 신저가가 나올 때는 미디어플렉스도 비슷한 차트 모양을 그렸습니다만, 바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온 이후에 그리고 턴을 할 때 그때 쫓아가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늦지는 않다. 결국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저가를 내면서 또 수급이 꼬여서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적인 면 이제는 싸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논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가는 종목은 가고 안 되는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특징주를 계속해서 분석 도와주고 계신 우리 정동욱 멘토님께 몇 질문 더 드립니다. 특별히 이 종목은 오늘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셀트리온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섭게 집중됐고 기관까지 쌍끌이로 가담하고 있는 셀트리온. 지금 전고점 위치에 와 있거든요. 셀트리온 주가가 곧 코스닥의 주가 흐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5만 원대까지 가능한지 셀트리온 주가 전망 들어보고요. 오늘 테슬라 호실적 발표 움직이는 전기차주, 그리고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있잖아요. 관련 주가 오늘 좀 조용해요. 어찌된 일인지, 재료에 다 이제 빠지는 것인지 이 테마도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LMS하고 네페스는 좀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어떤 분석이 지금 나온 상황인지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가장 무섭게 상승한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은 상승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등락을 거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수급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 외국인이 58만 주, 거의 27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전에도 근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나 전일장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
물량을 담았기 때문에 역시나 셀트리온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사실상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초에 홍콩에서 대규모 IR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올해는 뭐 매출 자체가 뭐 1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서정진 회장 출국 금지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조금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정진 회장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정말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셀트리온은 상한가를 연이어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이제 서정진 회장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검찰 수사에 촉각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만 우려감이 해소되는 단계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에머슨 퍼시픽입니다. 남북 경협주 오늘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노출되면 다 팔아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테마성이지 이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재료가 대부분 전부 노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역시나 보유하신 분들 웬만하면 전부 정리하는 전략이 옳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고 그 다음은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전기차 테마에 편승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산업 장 초반에 2,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소폭 음봉 상태로 맞이하면서 1.35% 정도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테마도 오래된 테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이제는 테마성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여기에 촉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테마성에 의해서 추격 매수하는 일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LMS와 네페스가 남아 있는데 LMS 같은 경우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피터를 개발을 완료하면서 중국 시장에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런 식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저도 LM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부터 이제 블루필터를 개발을 대부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상용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LMS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MS든 추가적으로 수급이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이제 IT에 국한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업종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옳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WLP라고 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그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10배가 넘는 급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네페스 전 세계적으로도 네페스가 WLP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우려감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그마저도 미지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페스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네페스 같은 경우가 7,000원 이하 한 6,500원 정도까지 하락한다면 그때 가서는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선에 안착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인데 거래도 말라있는 상황에서 1950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집니다. 어제 40선, 오늘 재차 30선, 잘 나가던 코스닥까지 반락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까지 상황 보고는 중소형주 강세 얘기가 다시 한번 커졌었거든요. 전략 한 말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중소형주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주 장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코스닥에서도 주인이 완벽하게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우량한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른 중소형 개별주도 있습니다. 바로 블루콤이라는 종목인데 블루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19,300원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액션이 조금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현재 장세에서는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장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중소형주, 단적인 예로 셀트리온과 블루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정승현 과장님께도 조언한 말씀 구합니다. 일단 중국 변수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춘제 이후에 V자 반응하고 있는 상해종합 증시가 일단 도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HSBC 제조 PMI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마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한 49.4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50선을 넘을 것이냐, 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는 50선 이 부분이 시장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일단 예상치는 49.4. 기대치는 일단 지난달에도 49.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아져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한 11시 정도 발표되는 PMI 지수가 50선을 넘어가서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국발 훈풍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중국 제조 PMI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될 텐데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 멘토 정승현 과장님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 매도는 양 시장에 다 걸려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소폭만 빠지는 데 비해서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주실 분 연결해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개장하고 한 1시간 안에 다 거래를 해야만 뭔가 수익이 날 것 같은 아침장 변동성이 큰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오늘 역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도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 추세 쪽으로 열어놓고 본다라면 앞에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은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역시 아직까지는 어제의 여진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외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면서 출발되었는데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치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압박 카드, 동반 매도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콜옵션 추이 쪽도 거래가 한산화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어제하고 좀 다른 시장의 수급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풋옵션 역시도 현재 보면 거래가 한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옵션 시장 쪽은 조용한 반면에 선물 시장 쪽 역시도 큰 금액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지표 발표, 지금 G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금리 부분의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위축이 돼버렸고 잘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는 안 좋은 캔들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제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아쉽게도 지수 관련된 대형주, 그러니까 선물 지수나 프로그램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수의 힘 자체가 종목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종목이 하락 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이 쪽을 좀 놓고 보면요.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백어데이션 상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종가 무렵에 선물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파락이 떨어져서 나왔는데요. 야간 증기에서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림 파동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한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현재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상황을 놓고 보면 이론에서 공부한 대로 백어데이션 상황이면 매도 출회,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얕은 컨텐커라든가 또는 얕은 백어 상황에서는 영락 없이 매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추이, 스프레드 자체의 SP값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차익과 비차익 동반 그러다 보니 매도 압박 카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가 스프레드 자체도 하락 쪽에 대한 베팅들이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점 매도가 계속 지속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변동을 봐서는 차트 쪽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모양을 보면 음봉 캔들을 강하게 만들고 또 양봉 캔들을 강하게 만들고 제자리 갖다 놓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부에 지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짧게 포지션을 잡으면서 수익 구간에서는 짧게 끊어내면서 누적 수익을 챙겨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오늘장 대응 전략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기관 매매 강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이 되게 공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을 것처럼 초반부를 만들어 주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에서 관망 성향으로 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이 동반에서의 매도 카드, 특히나 기관계 쪽의 매도 카드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시장은 오히려 가지 못하고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낸 진바닥을 확인하려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종합지수와 선물지수 간의 괴리차, 즉 키높이가 잘못돼서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 동반에서의 지수값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매도 좀 잘 따라가 보자, 기관의 포지션을 좀 따라다녀 보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안전 성향하시는 분들은 지표 발표가 난 다음에 추세를 형성을 시켰을 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요, 도깨비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251.30입니다. 이미 이 오전장 황금 라인 자막이 송출될 때는 9시 7분 전에 송출이 됩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날의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체크를 한 다음에 중요 자리를 타진해서 잡아드리거든요. 현재 251.30 부근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안착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초반부에. 그래야 매수조 쪽으로 뽑힌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이렇게 저항이 걸려야지만 또 매도 쪽으로 열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51.30을 기준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안착이 되는 것을 보고 매수로만 붙으시고, 또한 저항대가 걸리게 되면 매도 포지션, 지금 도깨비 양세의 지속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짐과 동시에 251.30을 기준으로 윗꼬리를 만들고 저항대를 만들었죠. 그렇다고 하면 매도 포지션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황금 라인 251.30 안착 여부에 따라 매수, 매도 전략이 바뀌겠고요. 기관 따라 하셔도 좋겠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중국 지표 발표 이후 추세 만들어지고 나서 매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 논쟁이 활발했다고 하죠. 이런 내용이 담긴 1월 FMC 의사록 공개 이후 뉴욕 증시가 밀렸고요. 그 여파로 코스피까지 이틀째 하락합니다. 1930선 외국인 기관 양매도는 오늘도 계속되는데, 문제는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코스닥도 오늘 똑같은 수급이라는 거죠. 530 부담을 느낀 채 하락 반전돼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FMC 영향 탓에 7거래일 만에 1070원대 재진입해 있네요. 오늘 장중에 나올 중국의 HSBC 제조 PMI 속보치 50을 하회하는지 50을 넘기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